이제 들으실 내용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벙커원에서 있었던 영화배우 명계남 씨의 강연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김영민 씨가 얘기했는데 2002년 12월 1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전날 무슨 밤새 울면서 투표 동료 방송을 하고 다음 날 19일 날 당선이 되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께서 당선자가 돼서 민주당사 앞에로 지지다리는 데 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박수치고 와 승리를 만끽하고서 문성근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때 서프라이즈 하던 서영석 기자나 몇 사람하고 다음에는 문성근이다. 문성근이 네가 해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진작에 했었으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문성근이라는 제 친구가 저보다 연기는 못하지만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제 가슴 속에 여기 있는 어느 후보와 견주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문성근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졌던 부산 북강서울에 출마해서 거기를 제가 가서 같이 2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그 40년 친구지만은 저는 그 친구가 진짜 그때 총선에 출마한 1,몇백 명의 후보자들에 견주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올곧이 역사와 이 판에 던져서 희생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술수를 쓰고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왜 내가 하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자기를 올곧게 던지는 사람은 성근이 너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자신이 있었고요. 근데 걔는 여기 한 표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평택 쪽에 그 선거인단들을 지금은 원외지구당이니까 무슨 마이크도 없고 문성근한테 주어진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갔으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만 하다가 지금은 전국을 돌면서 선거인단 모집 홍보물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길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아까 여의도에서 제가 오랜만에 와서 한 2-3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 대선을 문성근과 명계남이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정리했는데 그걸 물론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성근이라는 친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김두관, 문재인, 안철수 씨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야권 쪽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죠. 손학규, 김어준 후보들 중에서는 여기 성향이 그래서인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 후보 진영에서 보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글쎄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지 이게 경선인단 모집,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지금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간다니까 성근이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성향이 있고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독려를 해달라. 자기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에 된 사람들한테 꼭 선거인단에 가입하기를 권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제주 경선과 울산 경선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시작되고 그다음에 또 수목, 화목에 이렇게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선거인단 지역에서 하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 못하게 돼도 그 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9월 16일 날 전체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전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낭서였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성근이가 꿈꾸는
그 정당 개혁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온과 오프가 결합된 정당. 그래서 시민의 의사가 밑에서로부터 완전히 추동이 돼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내고, 그래서 신인의 진입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각 정파가 다 정파 등록제로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의견을 도출해내서 합의점을 찾아서 상대해 나가는 그런 정당. 뭐 어느 신문에 어느 그 사람은 그 룰라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당, PK 정당인가 P 무슨 정당, 그게 하나 유일했었는데 그런 정당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을 했는데, 절반이지만은 문성근이가 한 2년여 길거리를 뛰다가 이런 통합을 이뤄냈죠. 그런데 아직도 그 벽은, 민주당이 기득권의 벽이 높아서 그것들을 다 수용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근 씨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되어야, 그렇게 정당이 완전히 시민의 손에, 시민의 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낡은 기득권 정치가 답습이 되니까, 이를테면 지금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유명하신 어떤 분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씨한테 지지율이 높아가는 거죠. 그분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사실은 기현상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도 비슷했습니다. 노무현은 좋은데 민주당이 싫다. 그래서 그때 편법으로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 민주당에는 가기는 싫다. 그렇지만 노무현이 후보가 돼야 된다. 근데 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이 받쳐줘야지, 안철수도 나중에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서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개혁국민정당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둘로 다 나뉘어서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싫지만은 노무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꿈을 이루어야 되고 흩어진 민주 세력이 통합을 돼야 된다 하면서 출발한 게 개혁국민정당이 따로 밖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문성근과 저는 그 일반 네티즌 사이에서 얼굴이 유명하다는 핑계로다가 앞장선 꼴이 됐는데,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민주당의 후보니까 민주당에서 제대로 받쳐줘야 된다라는 또 우리 식구들도 많았으니까, 전 민주당에서 일반 선거운동본부를 100만 서포터즈 선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저는 거기서 했고, 문성근은 개혁국민정당. 이거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건데, 나중에 일부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역사 오래되신 분은 알지만은, 저는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난닝구라 매도당하고 그랬습니다. 유시민하고는 척진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서로 합의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결과로 해내서 개혁국민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이라는 틀거리에서 열린우리당이 탄생되고 이렇게 갔는데, 이런 졸가리가 터지다 보니까 이것이 분열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통합진보당의 예에서도 얼핏 볼 수도 있듯이, 이익과 자기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정치권에 참여를 선언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때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상처에도 상처를 받아서 찢어지는데 우리는 능숙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것만 봐왔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저쪽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헌나라당인지 거기는 서로 싸우다가도 그냥 합쳐집니다. 왜? 걔네들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역 확장과 생기는 것을 위해서 모여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눠서 싸우다가도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하면은 다 하나가 쉽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노무현 대통령 그런 분이셨다는 게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파를 배신하지 않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물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선당 합당하는데 따라갔었으면은 금세 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죠.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파가 옳은 일을 한다, 정파가 나쁜 일을 하는데도 자기 신념을 버리고 그 정파를 두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정치인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문성근이가 저 밑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 한나라당의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무슨 검사인가? 검사를 15년 하던, 부장검사 15년 하던 신인을 내보냈는데 그 사람은 선거운동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세차에서 방송한 게 딱 그거예요. 연예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뭐 정치 철새를 뽑지 맙시다. 뭐 이거예요. 두 마디예요. 철새란 말은 문성근이가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제가 그걸 뭐 아무리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연예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철새가 정치. 철새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호나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인재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파하고 관계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당적을 옮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치 철새라고. 그거는 이를테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철새, 정치 철새란 무슨 말로 통용되는가. 근데 그렇게 호도를 해서 그걸로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질 것 같다. 진다. 상대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상대 후보는 전혀 게임도 안 되는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가 나왔다라는 게 저는 이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공부는 깊지 않습니다만은 뭐 옛날에 무슨 다연사를 읽은 세대도 아니고 뭐 그런 세대도 아닙니다. 나중에야 노무현 대통령 본 다음에 그런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진보 정치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꽤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상대 후보 저런 사람이 후보자가 거대 여당의 후보자가 되는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버젓합니다. 야, 이명박이도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런 나라니까요.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안철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당적도 없고 정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대선 전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한국만의 수수께끼라는 거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잘 풀리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왜 명계남이 너는 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찢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 결과대로가 아니라 안철수 쪽으로 되든 안철수는 다행히도 안철수 문재인에서 둘 다가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 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정세균도 있고 손학규도 있고 여기서 적은 표를 받은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 경선만 두고 봅시다. 그럼 주자가 4명 아니에요.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인데 정세균이가 되면 어떡할 거야? 여기 벙커원에 8월 23일 날 모여서 명계남이랑 한테 그 모의 투표했던 문재인의 투표를 했던 49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할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손학규가 되면 어떡할 거야? 이 49분. 49분들 손 드실 수 있죠?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드시는구나. 예. 얼마나 실망할 거야. 그죠? 실망해서 투표 안 할지도 몰라. 그리고 술 먹으러 갈지도 몰라. 에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돼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저 사람이야 돼. 그래. 저 사람이면은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거고 이 민주정부의 이 이름을 이어갈 수 거야.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거야. 그 나름대로 다 뛰었단 말이에요. 뭐 한명숙, 뭐 이해찬, 뭐 정동영 이렇게 다 뛰었어요. 다 각자이 뛰었어요. 근데 그
그 뭐 얼마나 치열하게 뛰었겠어요.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느슨하게 이렇게 밖에서 SNS로다가 그냥 틈나는 대로 이렇게 몇 자 쓰다가 뭐 기분 나쁜 얘기 오면 빠지든지 뭐 이러고 목 디스크 오면 나처럼 안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캠프에서 드립다 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애가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빠져 앉은 거예요. 오늘 낮에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그 2시에 하는 거 잠깐 봤더니 아무개 후보는 지난 2007년에 진 게 우리 쪽 지지 세력들이 500~600만 표가 투표를 안 해서 빠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표 분석하면 사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투표를 했던 우리 쪽 지지자들이 성향의 사람들이 500만 표가 빠져나갔어요. 진 거예요. 표 분석으로다가는 선거 정치공학적 표 분석을 해보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500만 표가 빠져나가서 진 거예요. 근데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나는 투표는 했어요.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나도 2007년 대선 때는 2002년만큼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까놓고 얘기해서 난 그 후보한테도 했지만 정동영이를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었지만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내가. 한 2가지 이유로. 이렇게 대통령을 넘고 가려고 씹으려는 그런 분위기의 표현도 있었고, 또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것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난 가까우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흘러가요. 그 이제 선거 국면이 되니까. 나는 그 참모 단위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정권을 밟고 넘어가고 이런 형태니까. 난 쟤는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밖에요. 근데 그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됐는데 나는 기분이 좀 찜찜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이렇게 완전히 100% 마음에 안 드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선거운동 안 했어요. 하물며 무지랭이 우리 집사람까지 난 이번엔 투표 안 할래. 왜? 우리 집사람이 아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참여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도 괜히 나 따라서 흥분해서 싫은 거죠. 투표할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 후보자가 되는데 투표는 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못했어요. 근데 선거 당일날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었는데 내가 급하게 집에다 전화해서 그래도 꼭 투표는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찍어야지. 근데 나마저도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정동영 후보 개인을 들먹여서 곤란하지만 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동갑인데다가 그 처남하고는 저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 정동영이 보여준 행보가 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정동영 저 사람은 자기한테 못 가진 정치적인 재질이 있으니까 명장님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결과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걸 잘 안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해요. 왜냐면 하여튼 어디서 캐스팅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전번에 연극 때문에 여기 극장 빌리러 여기 왔다가 저기 저 배 모시기 누나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선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김어준이 이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차에서 가져왔니?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제 어떤 이거는 제가 쓴 글씨예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뽑아서 한 사람을 줄까 그랬더니 안 되고 그냥 이 벙커 안에다가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다 걸어놓는다면 여기다 놓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다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네. 얘기 아까 돌아가서 하여튼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는 것이 싸움은 2가지인데 하나는 수첩공주의 수첩 주인인 조선일보와의 싸움이고 근데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거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제가 많이 싸워봤거든요. 많이 싸워봤는데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동료, 네티즌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2001년쯤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와의 싸움을 10년 동안 해봤는데요. 별짓을 다 해보면서 별 위해를 다 당하면서 해봤는데 조갑제의 멱살도 잡아보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딱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조선일보와의 수없는 전투에서. 그 독립기념관에서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를 끌어낸 거. 그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아주 그 조선일보의 칼럼으로부터 비국민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뭐 완전히 매도당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론해서 조선일보 이거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대개도 아시죠? 그 독립기념관에 항일 투쟁할 때 그 항일 그걸 했던 윤전기라고 해서 조선일보 윤전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근데 그 윤전기에 보면 동판이 걸려 있잖아요. 1932년인가 3년 16문인가 그런 게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징용을 독려하고 그러던 기사를 찍어내던 게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조선일보에서 기증해서 친일 윤전 그 항일 독립기념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드러내야 된다고 해서 싸움 싸우듯이 싸워서 그걸 드러냈죠.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그거를 자기한테 반납해달라 그랬는데 원래 한 번 기증한 물은 반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움은 독립기념관 옆에다가 부설로다가 친일 사료 전시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걸 첫 번째로 전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를 꼭 반드시 해서 그 친일 사료관에다가 그 윤전기가 다시 이렇게 기름칠해서 닦고 해서 가는 걸 보긴 봐야죠.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수첩공주의 수첩주인은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그 수첩주인과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정현주 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랑 조선일보와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이젠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조선일보와 하는 것은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정현주 사장은 그렇게 싸웠대요.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글이 나오고 자기를 음해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반증을 얻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날석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식구들이나 이게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해를 입혀서 가면서 내가 진짜 이게 옳은 짓이야? 내가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씹어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 옳은 일이구나 하고서 힘을 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니까 정현주 사장은 그거는 한국에 그저 33%에서 뭐 어느 정도 그쪽 세력만이 보는 신문이니까 그냥 제껴놓고 다른 방법을 찾자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뭐 아직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센 것이 언론을 장악한 일이거든요. 낙검수나 뭐 이런 수도 없는 유사 이를테면 SNS나 이 새로운 기법을 통한 여러 가지 언로가 열렸지만은 그건 얼마 안 돼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겹쳐서 보고 있는 거예요. CMS 몇 군데 내요. 다 겹쳐서 내고 있어요. 뉴스타파건 발바닥이건 손바닥이건 다 거기가 다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요 한 줌의 세력들이 거기에 흥분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나왔다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이긴 것처럼. 근데 한 주먹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저 메이저 언론들은 98%를 장악을 했어요, 저들이. 지금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정권의 실패가 있는데도 박근혜에 대해서는 왜 이 MB 정권과는 전혀 차별성 있게 따로 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새누리 한나라당 정부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후보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처럼 돼 있게 아젠다가 몰려가고 있어요. 저기 언론 용어로다가 아젠다 다이나믹스라고 그러죠. 의제 동학. 의제를 어떤 것으로다가 해서 그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언론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문성근이가 엊그저께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 정부가 MBC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런 것 같대. 뭐냐, 어떻게 보니까. 옛날에 민주동아일보가
기자들을 130명을 자르고 나서 동아일보가 이상하게 변해서 오늘의 동아일보가 됐거든요. 문성근이 판단은 누가 비난하건 욕을 먹고 간에 MBC를 드립다 잘라버려서 옛날의 동아일보와 같은 사태로 이렇게 순치시키는, 그러니까 예전에 SBS로 순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MBC의 정체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난을 붙더라도 한 100여 명 이렇게 잘라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던 이를테면 중동 현지에 나가서 이를테면 르포 기자 쓰던 그분 누구죠? MBC에? 그 누님이 지금 어떻게 돼 계세요? 그죠? 모르는 겁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몰라 혹시 246개 지역구에 벙커 1부터 벙커 246까지 생겨진다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형들.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제대로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저 여기 겨우 그냥 대학로도 제일 끄트머리에 이 극장 알아요? 이 망해가는 극장 여기에 그렇게 자리 이렇게 얻어 가지고서는 폼 잡고서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246개가 되면 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언론 문제에 대한 것이 아직도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 한겨레 뭐 어디든지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제가 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한겨레 21에 박헌영 편집국장이 쓴 이를테면 뭐 한겨레 21 첫 번째 보면 편집장에 글이 있잖아요. 그게 뭐 삼가 향한 자로 사르며라는 그 박헌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고 너무 당신을 채근했습니다. 뭐 따라서 뭐 씹어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향을 한 자로 그냥 사릅니다라는 글이 가슴에 왔었는데 많이 나아지곤 있으나 그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한겨레랑 이를테면 경향만의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종이신문이 뭐 중요한데. 일단 그런 논의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 놓고 보면은 제가 조선일보랑 싸울 때 한쪽에서는 그랬어요. 왜 그놈들이랑 싸워? 그거 말고 우리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조선일보 싸우는 진영에서도 싸워요. 나처럼 날새우게 싸우면은 오히려 저놈들을 키워주니까 제대로 잘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에서부터 그놈들 나쁜 놈을 나쁘다고 하는 운동은 재미없는 운동이고 한겨레 이런 것들을 키우는 운동이 더 좋은 운동이라고 그 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겨레 더보기 운동하는 애들이랑 조선일보 반대하는 나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린 이래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다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때마다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달라져요. 그리고 인터넷에 모임이 생기면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뭉치자 하면 안 돼. 일례로 내가 대구에 가서 뭐 옛날에 노사모 했던 친구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대구에서 좀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뭐 팬클럽이 많다며요. 첫째 젠틀제인, 그 다음에 또 문풍지대, 또 문사모, 또 무지하게 많다면요. 그 이제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이제 결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주선을 했더니 어느 쪽에서 왜 네가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틀제인에서 이거 다 이렇게 이걸 누가 주최했느냐?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가 되자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런다. 너는 뭐냐? 나는 그냥 옛날에 노사모였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그걸 왜 네가 하느냐? 저기 문재인과 친구들 저쪽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한다. 그걸 왜 걔네들이 하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젠틀제인하고 문친들하고 그들이 문풍지대가 내가 주체가 아니란 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보고 강연을 해달라고 가서 너희들 분명히 진다 그랬어요. 지죠. 그게 돼요. 그냥 합쳐지질 않아요. 그걸로. 문재인 캠프에서 MF라고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거 만들다 실패했죠. 안 없어져요. 노사모의 제 경력에도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 안 해서 싸워요. 넌 언제 들어왔는데?
명자님 저 새끼 조심하세요. 저 새끼는요 촛불 이후에 들어온 놈이에요. 옛날엔 한나라당에 있던. 여기도 그럴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뭐야? 정봉주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들어온 애야. 너는? 난 처음부터 김어준이 옛날에 딴지 때부터 이렇게 같이 했지. 전부 이거 다 패거리가 나뉘어져. 다 패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쪽의 모임의 특성상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이 자발적으로 깨어있다는 핑계로다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동등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귀재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폐해 중에서 하나는 그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볼륨의 마이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때는 이제 분열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수준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를 가슴에 아프게 하고 우리 식구들을,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2002년에 그렇게 뛰고 그 무지랭이 같은 그냥 그 촌사람 같은 지지자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자기가 속한 당에서도 천덕꾸러기를 받는 후보를 위해서 뛸 때에 뭉쳤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갈라져 있어요. 다.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되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에게 후보실조차도 내주지 않았어요. 후보실이 없었어요. 집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캠프에 있던 집기를 들여가서 대통령 후보실을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처음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당 밖에 다른 후보자한테 기웃거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단협이 만들어진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거론되는 양쪽의 사람들이 인성이나 품성으로 봐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거의 8, 90%지만은 바닥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양쪽에 그렇게 거론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심성을 다 믿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그 양쪽에 찢어져 있는 우리 진영에 나랑 가까운 여러분들이랑 나를 못 믿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 믿겠어요.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도 않고 제가 문성근이랑 가깝다고 그러니까 문성근이도 오해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는 문재인이 아니냐고 그러면 부산에서 같이 출마했다고 그러는지 그렇고 노빠니까 노빠야. 난 노빠가 아니라 노뼈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문재인으로 얘기한 적보다 어디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 그때 2000년에 같이 그냥 피를 말리면서 뛰었던 후배들이 엊그제 김두관 캠프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죠. 내 캠프에 다 있어요. 옛날에 피를 나눈 동지들이 전화 와요. 명자님 이번엔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야 자식아 여기가 무슨 나라인데 내가 말을 못하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근데 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쓰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서로 비난해요. 나는 이것을 치유하는 것을 어떻게 미리부터 시작을 하라고 문성근이를 통해서 이해찬이한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쉽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것을 공론화해서 그러면 무슨 형식상으로라도 후보자들끼리 연대해서 이를테면 우리는 되면 승복하기로 결정한다. 이게 되겠냐? 나는 10년 동안 그걸 못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정치적인 수사의 연설문 짧은 거 하나. 민주주의란 생각과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죠. 아니 지키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세력들이 이 민주개혁 진영의 진보 세력들이 그 원칙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짐은 토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됐으니까. 물론 내가 어느 캠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떡고물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고물이 원해서 그 캠프에 봉사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고 한 달 동안 막 뛰고 집에서 야단 맞아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뛴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기분이 좋지요. 신나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넌 아직도 그 일 하냐 하는데 저 시간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어디 전화 걸 때라도 있죠.
내가 옛날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우리 뭐 삼촌이 무슨 뭐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좀 잘 좀 빼줘요. 뭐 이런 전화할 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계없이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쟁 과정에서는 오늘 저 토론을 봐도 아주 날선 비난들을 하잖아요. 진짜 서로 마주보면 못할 얘기들을 경쟁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4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투표할 것이냐, 저는 기준을 어느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후보가 안 되어도 열심히 뛸 사람이 누군지가 아마 생각하면 보일 것이다. 그 사람을 찍어라. 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갈 것을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바꿔보라는 결심을 예전에 하셨대지만은 막상 이인재가 대세 노르다 떠오고 이회창은 50% 60%를 넘는 지지율이 나올 때 안희정과 참모들 이광재를 비롯해서 의원님 대통령 나가십시오. 출마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권할 때 야 이 새끼들아 자꾸 대촉하지 마라. 뭐 야 이 새끼들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양반은 더 심한 얘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재촉하지 마라.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나가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이인재한테 이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냐. 이인재한테 질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졌을 때 내가 이인재를 위해서 뛰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런 기회주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치인이 같은 당에 있는 것도 부끄럽지나 이런 말씀은 안 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유추해서 한 게. 그런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부끄러워. 그 양반의 품성으로는 그 심정이에요. 경쟁하는 것도 유치하고 치사하지나. 그건 왜냐하면은 정몽준 후보 집으로 찾아가라고 그날 밤에 그랬을 때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그까지 버텼던 분이니까. 그래도 자기 고집을 꺾고 찾아가긴 했지만은 문간에서 돌아오더라도 이인재랑 경쟁을 해서 내가 졌을 경우에도 나는 그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 내가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이 후보로 출마하는데 난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다 임마. 그게 아직 내가 결정이 안 됐다. 그걸 결정하시고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후보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출마와 입신의 경우로.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와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이 아닌 정치인, 그런 사람에 이제 우리는 그 열광을 하고 지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럴 것이냐 이거지. 손학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어떡할 거야 49명. 어떡할 거야. 저는 요즘 봉화마을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경선 그거 시작하면서 각 후보 진영이 거의 참배하러 왔어요. 제가 뭐 거기서 특별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먼 산 보고 앉아서 이렇게 뭐 한숨 쉬고 뭐 이를테면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에 가입하면 사진 찍어주고 뭐 그리고 뭐 가운 써주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학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묘역을 관리하는 우리 노무현 재단 봉화사업부 직원들이 그 공식 의전 행사를 해요. 이렇게 쭉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음악도 쫙 틀어주고 뭐 이렇게 해요. 손학규가 왔어요. 뭐 카메라가 왔어요. 무슨 카메라? 뭐 조선TV, 동아TV 2개 가지고 오고. 근데 그 전전날 손학규 후보가 난 그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나 좋아하고 명선생하고 선거 때마다 유세 현장에서 같이 많이 했어요. 난 기준이 하나니까 노무현이니까 정치에 대한 기준은 우스워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틀 전에 그 어디다가 뭐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에 실패한 뭐 이런 뭐 님이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자기 정당의 집권을 실패를 하고 규정을 하는 이런 사람이 이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을 거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묘소에 왔길래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했어요. 막 들리게. 그러니까 좀 이걸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뭐 후보님 실망했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거보다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 후보한테만 들리게 하지 않고 그 주변에 반경 한 5m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끔 저는 배우니까 음량을 조절해서 단어는 점잖하고 하나 저의 굉장한 분노와 노기가 있다라는 것이 전달되게끔 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늘 나보고 웃고 막 손잡고 하던 사람이 이제 얼굴이 굳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되면은 나 좀 뭐 당황스럽긴 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근데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거 유세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더군다나 후보자는 안 될 정도 후보자를 지켜 세우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잡는 데는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걸. 근데 손학규가 돼도 난 유세차에 타야 된다라고 아까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다니니까. 우리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요즘요, 저 봉화마을에 있지만 아까도 여의도에 점심때 가서 이렇게 국민혁명령 근처 사무실 갔다가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요, 옛날 2000년부터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35살, 40살 된 애들. 그럼 다 물어봐야 돼요. 넌 어디냐? 넌 어디냐? 넌 어디냐? 다 물어봐야 돼요. 다 따로따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2007년 실패할 때도 그랬어요. 2007년 실패할 때도 여의도에서 보면 다 달라요. 문한대 저기 문 누구죠? 문국현한테 간 친구들은 왜 갔느냐? 아주 가까운 노사모 동지. 넌 거기 왜 갔느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흔들려고 됐는데 그 세력을 잘 이루면 노무현과 닮은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문아무개가 노무현을 닮았다고 본 거예요. 새롭고 깨끗하고 물들지 않은 점이 그렇게 보여서 문으로 간 거예요. 유시민을 간 사람은 유시민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제일 알고 잘 알고 저쪽에서는 경호대장이라고 욕할지언정 완전히 뼛속까지 노무현인 그런 사람. 저 사람이어야 되니까 노무현의 뜻을 잘 이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찬한테 간 사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귀재가 없고 천재고 행정의 달인이고 참여정부 때도 그런 일들을 했고 저 사람만이 이 정부, 이 노무현 정부의 우리 민주정부를 계승할 수 있다니까 거기 또 간 거예요. 그 셋이 다 다르게. 정동영한테 간 사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 정동영만큼 대중적인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이 없다. 사실 캠프 수준으로 보면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딴 데랑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동영한테 간 친구예요. 이 네 친구가 다 자기 사심을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4명을 뽑듯이 사심을 위해서 가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저 수국골통들의 이 조선시대 훈구 600년 이래 이어내려온 이 역사를 이제 겨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이거를 틀거리를 바꿔낼 것인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글로 모여야 될까를 정하는데 4명의 의견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가 달랐지만 뜻은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후보가 이쪽에서 결정되고 보니까 아직도 이 깨어있는 시민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내공이 부족해서인지 지치고 나가자빠지고 떨어지고 손가락질한다. 아직도 서로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봉화마을에 있다니까 얼마 전에 내 생일이 되니까 가끔 보러 오는데 서로 나를 다 명장이라고 부르지만은 둘이는 아직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요, 이게. 그게 뭐냐면 그런 차이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하물며 실제 정치권에 직업 정치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우리 쪽은, 저쪽은 괜찮아요. 합쳐져서 하나 돼서 싸울 사람.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언론에서는 뭐 서로 날서고 얄미운 비판들이 주로 화제가 되죠. 정책적인 거 해야 무슨 얘기가 돼요? 우리 안이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 거기 저 수첩 주인과의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별 수가 없다 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폭파시킬 수 있어요? 2개월 이내에? 없죠? 못하죠? 나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40명이 같이 죽어야 돼. 혼자서는 안 돼. 그런 뭐 준비된 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뭐 아직은 아니고. 그와의 싸움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안의 세력들이 결집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오촌 당속과 고모와 이모들을 어떻게까지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전화번호 한 700명 되죠? 500명? 300명? 몇 살인데? 200명에서부터 1000명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한 1000명 되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서 다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말아요. 지쳐서. 아이, 괜히 얘기했다 또 뭐 그러거든. 나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경선단 모집을 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거 했다가 괜히 저 늙은이는 아직도 저짓하고 있네 이 소리를 들을까 말까, 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말까, 뭐 이런 걸 계산하면서 보내다 말고 하는 거예요. 보내야 된단 말이야. 참여해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사람 찍어라. 네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뽑아라. 그리고 감시하고 계속 그를 당근질하고 그를 너희들 손아귀에 해놓고 너 대신 권력을 행사하게 네 권력을 걔한테 위임을 하는 사람을 네가 스스로 뽑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게 되면 되는데 그런 걸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700명. 그거 내가 최근에 어디서 책에서 봤어요. 6개월 이내에 전화가 오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는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6개월 동안 통화 한 번 서로 피차간에 안 한 사람 전화번호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6개월 이내에 한 번도 들춰보거나 들춰보지 않은 책 다 기증하고 다 버리세요. 그러지 않은 전화번호들은 다 체크를 해서 참여하게 하잔 말이죠. 방카1이 아니라 방카2, 방카3가 다 생기게 하잔 말이죠. 그거 해야 돼요. 아니, 여기 하나, 뭐, 해. 이게 200 몇 개? 전국에 몇 개? 예? 246개만 생기면 이 나라는 끝나요. 그거 하면 끝나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으면 뭐해? 한마디 더 있지.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 뭐? 행동을 해야지. 그것만 하면 돼요. 행동하다 다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벙커원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삼촌한테 이번 설날 가서 성묘 가서 이런 얘기 듣고 우리 동네 어른들한테 이런 지도권을 당했다. 경험을 나누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같이 응원하고 추석 때 쳐들어가서 같이 그 꼴통 이모분지 삼촌을 같이 공격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끌어들여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노력이 요만큼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노사모 초창기에 안티조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 나도 그전에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몰랐던 사람이니까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시작했어요. 50만 분만 끊자 일단. 그걸 시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앞 같은 데 가서는 대학가 앞에 식당에서 대학생들이 종이신문 안 보지만은 그래도 식당에 가면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식당에 그런 공짜로 다 투입되는 신문이나 조선일보 구독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 가서 식당마다 가서 설득을 해서 조선일보 안 보기로 결정하면은 밖에다 조선일보 없는지 뭐 이런 스티커도 붙이고 뭐 용사의 집, 헌혈의 집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지친다고요. 하다가 욕먹어요. 딱이 맞아요. 강남에서 안티조선 운동의 그 유명한 그 후배였던 하늘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친구가 4년 전에 죽었는데, 그 친구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막 이렇게 그 조선일보 전단을 뿌리다가 노인들한테 따기를 뭐 수십 대도 맞고 그랬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그걸 전단을 뿌렸어요. 그 친구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다가, 병으로다가 이제 죽었어요. 뭐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지친단 말이에요. 그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방카완과 같은 낙곰수와 같은 저런 4명의 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친구들의 선동을 위안 삼아서, 쟤네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쟤네 얘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들 즐겁자고 하는 일인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스러진 마음들을 가다듬고 흥분을 일으켜서 우리끼리 연대를 공고히 하고 뭐 이러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김영민은 내 직원이었고 내가 월급 한 두 달 밀렸더니 뭐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그랬던 애예요, 쟤. 그런데 저런 친구들이 앞서서 저렇게 김영민처럼 코피 터져가면서 주진우처럼 정봉주처럼 이렇게 터져가면서 그 뭐 안 되는 콘텐츠로다가 출발한 사람들이 앞에서 터져가면서 하는 거를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즐거워하고 지켜주고 하면서 우리끼리 의사를 확인하고, 당신도 저거 좋아해요? 당신은 누군데? 전후 옆뒤에 앉은 사람들이 전후의 과거가 뭔지, 본명이 뭔지,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지, 박하사탕을 영화로 봤는지 DVD로 봤는지 아무 관계 없이 서로 동지가 돼서 그냥 하나가 돼서 끊어지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특성이 그거 아니에요. 너 낳고 무슨 김어준이가 보내다니. 김어준이 한때는요, 저 딴질부터는 골치 아파서 저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남을 비난해서 내가 꼭 올라가려는 건 아닌데, 사실이 그런 애들이에요, 저기 다. 근데 저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얻는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탁 교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교수님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그렇죠. 근데 주제는 내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이유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지친다. 이럴 때 진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냥 가슴에 한으로 남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덜 행동했고, 덜 깨어있는 척 했고, 몰라. 하는 사람들이 해. 이제 그만해. 그 생각들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를테면 공중파 TV 드라마에는 못 나가다가 얼마 전에 유령이라는 드라마에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분인데 나와달라.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개 드라마를 기획하면은 이제 출연자들을 쭉 이렇게 그 역할 정도의 조연급까지 다 누구누구를 출연한다고 외워서 본부장한테 결제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외되는 까이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느냐. 고네오가 저질렀어요. 거기 출연하는 고네오가 연출자를 아니까 감독님이 이거 명계남 선배 그냥 넣어요. 이건 결제도 안 받는 거잖아. 그리고 대본이 하루 전날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데 그냥 집어넣어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 감독도 고네오도 좋아하고 저를 그렇게 문성구보다 좋아하는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렀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리고 갔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내일 촬영인데 오늘 오라고 해서 어떤 역할이야? 대중 거기 무슨 내 조카로 나온 애가 누구죠? 엄기준 걔의 무슨 삼촌인데 하여튼 중요한 인물 역할인데 하여튼 몇 번 나오다 죽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는다라는 얘기는 연출이 들었대.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간 거예요. 그러니까 SBS는 그 본부장이 그런 걸 결정하는데 본부장도 내가 나온 사실을 그 회 드라마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그 다음날 임원회의 때 답변자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쫑파티 때 만났대. 답변자를 가지고 저걸 어떻게 모면해서 어떻게 명계남이가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 왜냐면 예전에는 명계남이 캐스팅 안에 올라가면은 아주 좀 야단이 나니까. 고네오를 지금까지 묘하게 살아남아 있지만은 고네오를 거기에 박아 넣은 연출자는 진급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게. 근데 본부장이 그렇게 했는데 임원회에 가서 준비할 자료를 갖고 갔대요. 아마 연출을 욕하든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든지 어떻게 곧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근데 임원회에서 아무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부장의 생각에 레임덕은 레임덕인 모양이다. 그럼 레임덕이면 그 다음 출연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그런 얘기들 했는데 제가 오면서도 이 얘기를 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활동하셨고 나보다도 더 치열하게 정봉주 면회도 가보고 더 치열하게 밤마다 촛불 집회마다 현장마다 가셔서 애써 오신 분들일 텐데 내가 이름이 났고 알려졌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은 그냥 하기로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몇 마디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더 못해. 회사 안에 있어서 내 주변의 동료들하고 이렇게 그거를 설득해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같이 모여야 돼. 매주 금요일이면 벙커 안으로 모여. 아니야. 이번에는 어디로 모여. 이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삼촌을 설득하고 오천 당숙한테 편지를 쓰고 우리 2002년에 그랬어요. 다 편지 썼어요. 편지. 손에 골마 터지게 평소 편지 안 쓰던 당숙, 고모, 누나들한테 사촌들한테 편지 썼다고요. 삼촌 내가 요즘 노무현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노무현에 대해서 아십니까?
듣도 모르는 무슨 다시 쓰는 현대사책 뒤져가면서 말 구절을 인용해가지고서 베껴서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편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손으로. 그거를 컴퓨터로 쳐서 이렇게 하면은 성의가 없어 볼 테니까 편지를 언제 써봤겠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든지 아우 나 그 편지 같은 거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쌍코피 언니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뛰고 그러는 게 좋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한 방식대로 하는데 찢어지지 않는 그 전체적인 가치에 함께 어깨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질 이유가 없는 상대 후보라는 거죠. 질 이유가 없는 상대.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가 그거는 아주 쉬웠던 선거예요. 그때는 힘들겠지만 상대 후보가 말도 안 되는 후보였는데 말도 안 아니 제가 그 부산에서 그 마지막 그 유세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부산에서 유세할 때 제가 주로 선거 유세할 때 하는 일은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기 전에 딴 데서 오니까 그 전에 30분 동안 제가 미리 가서 바람 잡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노무현 후보가 오십니다 하고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얘기는 부산 거기 자가실 시장에서 한 얘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이라는 얘기 한 글자도 안 꺼냈어요. 그리고 그 연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설로다가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이래로다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연설 내용이. 나는 영화사 대표, 이스트 필름의 대표 명계남입니다. 초록물고기와 박하사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시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배우 캐스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디션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배우가 없으면 영화를 못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제가 만들 영화는 가문의 몰락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전에 가문의 영광이 성공을 했어요. 가문의 몰락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뭐냐면은 키가 186에 몸무게가 46kg밖에 안 나가야 되고 집안의 친척 삼촌까지 14명의 남자들 중에서 군대 안 간 사람이 14명이어야 되는 그런 집안의 이제 얘기다. 근데 그 배우 키가 186에 몸무게 46kg 나는 배우를 구할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구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만 했지 내가 무슨 뭐 이해창을 찍지 말라고도 안 했고 노무현을 어떻게 하라고도 안 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 안티조선 운동을 2000년도 초반에 할 때 노사모 아까 그 얘기죠. 각자 자기 집에 신문 안 보지. 아버지 신문 없애버려. 그 다음에 삼촌 집, 이모 집, 고모네 집, 조선일보 없애버려. 조중동까지 다 없애버려. 그걸 서로 노사모 모임이 되면 보고하는 거예요. 너네 없앴어? 없앴어? 각자 리스트를 적어냈어요. 자기네 친척, 이를테면 사돈의 팔촌 반경 내에서 조선일보를 보는 집을 다 리스트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을 절독시키고 설득을 해낸다는 걸 약속을 받고 그걸 다 실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 열혈 멤버들.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 친구인데 몇 개월째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조선일보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지. 자기는 아직도 못해. 자기 막내 아들인데 조선일보 성산에서 커다란 양식업을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70, 80을 바라보는데 조선일보를 35년째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거 조선일보 나쁜 신문을 했다가 재떨이도 다 맞고 그 가업의 승객권자에서 제외될 정도까지 그런 위기에는. 근데 아버지는 그것만 보신다는 거야, 아침이면은. 그래서 자기는 미치겠는 거야. 노사모 친구들 모임에 가서 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집에서는 조선일보만 보니까. 근데 밖에 나오면은 노사모 친구들이랑 모여서 오프라인에 모으면은 조선일보 절독의 케이스 스타디와 성공 사례담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박수를 받고 하는데 자기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했대요. 조선일보를 끊게 하기는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그 사실은 그 일을 맡아서 하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거 이제 양식업을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경제 동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문 하나만 보지 말고 이 경제 전문지를 하나 봅시다 하고 이제 매일 경제를 뭐 그러려면 그래요. 그래서 경제 신문을 하나 쓱 끼워놓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우리가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도민신문이라고 있어요. 시민들이 만든 거. 그것도 이거 한번 지역사회에서 봐줘야지 아버지가 이거 그 신문도 안 보면 안 됩니다. 하고서 그것도 쓱 끼워놓고 그다음에 아버지 우리 손주놈이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 신문도 하나 딱 껴놓고 그러면서 얼결에 거기다 이제 한겨레를 이렇게 써 이제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랐지. 그 한겨레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겨레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모임에 나와서 그 감격스러운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35년 동안 조선일보를 보신 아버지가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같은 날 처음 보신 날에 그 아버지 얼굴에 스치는 당혹강의 그림자. 자기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못할 짓을 했나 하는. 근데 그때 그 아버지는 꽤 이제 그래도 학식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조선일만 보다가 한겨레 신문을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둘을 뭐 어느 거라고 버리진 않고 이왕 봤으니까 꼼꼼히 읽으셨겠죠. 읽으시고 나서의 그 아버지가 당황하시는 모습. 그 친구의 표현은 그거였어요. 그것은 아니 같은 세상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구나. 근데 나는 이것만 봐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눈빛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당해 하시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신문이라는 것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고 저쪽에 있는 세상의 일을 아는 것은 언론이라는 미디어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박정호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띄웠는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띄웠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현장에 없었는데. 언론에서 전해주니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언론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 어떤 필터를 끼워서 의도적으로 하거나 창문이 틀어져 있거나 유리창이 깨어져 있거나 내 눈에 망막에 핏줄이 터져서 한쪽 눈에 시력이 안 보인 것처럼 그 기스가 나 있다라면은 제대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필터가 끼어진 창문이거나. 근데 그 두 신문이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당황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조선일보 끊으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명자님 끊지는 않으시고요. 아직 매일 2개를 보시면서 아침마다 황당해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진전이라는 거죠. 조선일보 끊기 힘들어요. 그 중독되신 분들은 끊기 힘들어요. 딴 거를 보게 하죠. 최근에는 끊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듯이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랑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낙곰수에서 만나고 무슨 집회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벙커원 가봤어요? 안 가봤죠? 가봅시다 해서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 따고 주고받고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댓글 뭐 페이스북 뭐 할 줄도 모르는 거 어떻게 들어가서 친구 맺어줘요 전화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일에 시간 대부분 다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확인하고 사랑하는 거고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우리 아닌 주변에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 이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또 찢어져서 질 겁니다. 전 또 분명히 찢어서 질 거예요. 저는 요새 경상도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후배들이나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10년 동안 그리고 틈틈이 제가 못 산다고 저한테 CMS로 한 달에 5,000원 보내주는 친구들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저들이 안 싸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되었을 때 술 먹고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밤 2시, 3시에 와서 땡깡 부리고 또는 전화가 몇 달씩 끊어지고 할 친구들이 수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되면 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자꾸 그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추모관에 가면은 영상을 틀어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말, 아까 제가 읊어드린 말, 민주주의란 생각과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정치 기술이 민주주의다. 이걸 지키면 된다. 얼마 전에 조기숙 교수님이 제가 그거를 붓글씨 손글씨 전시할 때 그걸 썼더니 조기숙 교수님이 저 먹고 살라고 글씨를 하나 사가겠다고 하면서 그 글씨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글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기가 정치학자고 그런데도 그 말처럼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세력들이 잘 안 지켜주고 매몰되는 그런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자기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겠다. 조기숙 교수도 같은 세력들한테서부터 많이 비난도 받고 그랬거든요. 아픔도 겪고. 그렇게 해서 책상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써드렸습니다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내는 게. 에이.
아마 하여튼 이번엔 질 거예요. 이번 질 거고. 저는 이제 뭐 그냥 그 선거 전에 제가 원래 광고하고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봉화마을에서 그냥 이제 추석 때 되면 설 뭐 행사 달집 태우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사를 하나 해볼까 이제 뭐 전국 그네 타기 선수권대 이런 걸 한번 뭐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유 이거 하잖아요. 그 그네 잘 타기 선수권 그 둘이서 타는 거 뭐 혼자서 타는 거 그렇게 그네를 던져놓고 갑자기 뛰어 타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서 전국 그네 타기 선수권대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 만들기 시합을 한다든지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동호회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선거법에 걸리는 게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영화와 관련된 얘기는 뭐 질문 나올 것 같은 거는 제가 미리 몇 가지 걸러버리고요.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출연료는 이제 나중에 손님 들어와서 돈이 나오면 준다라는 계약으로다가 그 부러진 화살을 찍은 정지영 감독님이 남영동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 이제 김근태 고문과 이근한이가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영동 대공분실 장면이 영화의 90%예요. 적나라하게 그 김근태 고문이 적은 자기가 고문당한 그걸 기록해낸 남영동이라는 책과 간첩으로다가 고문받아서 간첩이 되어서 산 그 고문 피해자들의 모임 진실의 힘이라는 모임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고문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그거를 했어요. 그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찍었어요. 뭐 돈 안 주고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근한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근한이보다 더 무식한 고문하는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무식하게 과도하게 고문을 해서 그 내 위에 그 대공분실의 상사가 이근한이라는 고문 기술자를 불러오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그 아주 못되고 무식하게 고문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아주 물론 연기 물론 잘했죠. 그래서 그 이근한이 역할은 이제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능청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문을 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근한이라는 고문 기술자를 부르는 대공분실의 책임자 역할은 연기 못하는 문성근이가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그 대선 전에 11월 전에 개봉이 될 겁니다. 근데 부러진 화살처럼 손님이 많이 들어야 제가 돈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그 1,000만이 되면은 저도 상당한 돈을 받게 되고 뭐 그런 거. 근데 거기는 그 스태프부터 출연자 모두까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다 퍼센테지로 계획하는 거예요. 뭐 0.2% 뭐 1% 뭐 0.5% 뭐 이렇게 쭉 해서 남으면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화는 돈도 더 많이 안 들었어요. 왜? 한 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세트만 지어놓고. 근데 영화 찍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문을 했나. 나도 하면서. 그 김근태 역할은 극 중에서는 김종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김근태 역할은 부러진 화살의 그 변호사로 나왔던 박원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연기하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벌거벗고 그 칠성판에 누워서 묶여 있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뭐 분장도 필요 없고 걔 얼굴에 그 고춧가루 국물을 거즈를 덮고 들이붓는 내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봐라 해가지고서 한 38초까지 간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참고. 근데 찍는 사람 모두가 과연 이런 시대가 가능했던가. 원래 제목이 야만의 시대였다가 이제 바뀌어서 남영동으로 했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게 이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차지하고라도 얼마가 들어와서 저한테 얼마가 들어올지를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녀에게라는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글쎄요. 그게 그때까지 만들어질지 아마 돈 있으니까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26년이라는 영화도 지금 막판에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열심히 하고 있죠. 대선 전에 개봉한다는 목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천안함에 대한 영화 돈이 없어요. 근데 만들려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제작자인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다 저도 뭘
해보든지 연극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천안함 가지고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도 많이 써놓은 게 있는데 연극으로다가 대선 직전에 한 4, 5주를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작비가 좀 필요해요. 하여튼 근데 뭐 꼭 제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번지니까 저쪽에서도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2002년도에서 인터넷에서 실패를 하니까 지금은 인터넷 매체가 우리보다 저쪽이 더 많죠. 돈을 더 쏟아부어서. 근데 진정성이나 동력은 우리가 물론 세긴 세지만은. 근데 이것이 모래알처럼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들은. 왜? 이익을 위해서 모이지 않고 명분을 위해서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성과를 내면은 여기까지가 되고 이런 것으로 다 해서 좀 빠져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쪽은 다른 거죠. 저쪽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오래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선일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세요. 저 한 주먹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35%의 세력이 생각보다 세요. 왜? 그들이 모든 걸 이 사회의 틀거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요. 그것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이 원칙과 상식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싸우다 가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고 얼마 전에 강금원 회장이고 강금원 회장이 돌아가신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죠. 너희는 아니야라는 노래를 만들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노래를 수도 없이 만들었던 윤민석이의 가정사가 그렇게 불행하다는 소식도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알 정도니까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고 제대로 된 깨어있는 시민들이냐 이거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저 내가 힘들 때마다 조선일보에 무슨 기사가 날 때마다 윤민석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가르쳐주던 데 와서 형 기운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새끼들 저 또 아니야. 이렇게 격려해주던 그 친구가 그런 사정에 있는 걸 난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쑥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챙기지도 않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여기 통합진보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지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에서는 들은 얘기인데 확인 안 했어요. 그 문제가 된 이석기 의원이 이제까지 운영한 기업체가 한 20여 개가 된대요. 야, 회사를 그렇게 많어? 재벌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만들어서 뭐를 했냐면은 그 성남이나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취직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그 회사에 청소 용역 회사 그런 걸 세워서 회사로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의 구청장이나 우리 진보 세력의 구청장 있는 데 가서 용역을 따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우리 쪽에 이성향에서도 그 용역 심사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쪽 세력이니까 이석기 쪽 회사한테다 용역을 주죠. 그러면 그걸로다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챙겨서. 그 열성당원이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 우리 배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폼 잡고 명분하고 입에 거품만 튀기고 너 그때 댓글 그렇게 쓰지 말꼬리 잡지 마 이 새끼야 전부 내가 왜 새끼야 넌 나이 몇 살이야 넌 이건데 그렇게 이석기 의원은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 지점과 걸맞는 운동성을 가지고서 세력을 다지고 그렇게 실천해온 사람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명계남이마저도 무슨 윤민석이를 챙기지 못하는데 스위스 은행에 30조가 있다는 명계남이가 그거 조금 스위스 은행 갔다 와서 조금만 빼오면 되는데 그거를 안 쓰고 말이야. 대선 자금에 쓸 거라고 그냥 꽝꽝 눌러놓고 말이야. 그 동료 윤민석이가 저렇게 괴로운데 챙기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놈들이 우리들한테는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됐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경험상. 그래서 저는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비관적. 이 표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합해서 하면은 우리가 질 그런 게 없는 거죠. 질 그게. 잘 안 지워지네요. 네. 안철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데 알긴 뭘 알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 가까운 기자한테 오늘 아까 물어보니까 그 유력한 여러분들 이름도 알 수 있는 우리 쪽에 가까운 기자가 얘기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뭐 무소속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서 출연 요청이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빚쟁이입니다.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안철수 씨나 우리 쪽에서 진영되는 후보나 해서 이렇게 단일화를 통해서 되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그렇게 만약에 지금 된 대로 하면 이쪽에서 후보자가 선출되고 안철수 씨가 지금도 이 경선 와중 중간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인물이라고 봐서 경선 끝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럼 양쪽이 후보 단일화를 하고 100명 이를테면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후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안철수가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누가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민주당의 간판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아마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떻게든지 될 것이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옛날에 국민이 승리 21 정몽준이가 했던 것처럼 밖에다 정치 조직을 만들든지, 그에 버금가는 정당 같지 않은 그런 조직이라도 만들어야 세력을 받을 텐데, 그런 움직임에 대한 느낌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보이기도 한다 안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쪽의 후보가 안철수, 민주당 쪽에, 나는 우리 쪽을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쪽의 후보가 안철수한테 지고, 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3자 대결이 가고, 그래서 다 패하고, 아니 3자 대결이 가서 안철수가 이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소멸이 되는 거죠. 150억 정당 보조금도 없고, 그러면 안철수가 만약에 그렇게 당선이 되면은,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쓴 거 중 하나입니다. 안철수는 빅뱅을 선언해서 한나라당에서도 한 20명 이렇게 털어 모아서 새로운 정당 구조를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나올 가능성도 있고, 가장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업 정치인들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후보가 강고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은 결정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제일 지지율 1위로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양식과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캠프에 따르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되는 바가 많다는 거죠. 그 지지율 받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흠뜯고 돌아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가 걱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좀 더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돌해내고 엮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시는 게 나는 관건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벙커원 같은 것을 전국에 246개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아도 동네에 있는 투다리 같은 생맥주 집이라도 246개 지역구에 하나씩만 있으면은 전 우리가 이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술 먹는 거 진짜 싫지만은 저는 하도 술을 먹어서, 거의 2000년부터 먹은 술 생각해봐요. 아마 그 술 다 먹으면 태평양을 넘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술 먹어요. 모이면 그냥 술을 해요, 술. 그러고선 10,000원씩 17반 내는 걸 무슨 자랑으로 알고 10,000원씩 내요. 술은 20,000원치 지가 다 먹고. 술 그러는데, 그렇게 전국에 이런 벙커1과 같은 벙커2, 벙커3가 생겨나서 모이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주변에 삼촌을 데려와서 얘기를 듣게 하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정당 조직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정당의 변화, 문성근이가 지금 답답하고 지금 미칠 지경이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미 합의했던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통합이 한 달만 빨라서도 문성근이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 다 얘기가 됐어요.
다 합의된 상황이에요. 통합될 때 온오프 결합정당으로서 100%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 하고 공천 과정의 시스템이라든가 했어요. 근데 통합이 늦어지는 통에 한 달이나 늦어지는 통에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집권해도 문제예요. 집권해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도 지금의 저 정당 구조 가지고는 문제가 늘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서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문성근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국민의 명령이 100만만 됐어도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그게 뭐 세력화가 아니라 그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온오프 정당으로 다 해서. 정당에 돈을 내는 사람도 정당이고 정당에 돈은 안 되고 인터넷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정당원으로서 지역구 후에서 정치인들을 뽑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일정 포션의 투표권을 가지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자기 의사를 결정해서 그 의사 결정대로 기초의원부터 다 뽑아내는, 기초의원, 구청장, 단체장들은 다 밑에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자기가 공천하려고 그러지 그걸 하냐고요.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신인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에서만 이렇게 끼리끼리만 해. 그래서 이거를 이 SNS나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다가 확산되는 새로운 정당 모델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고요. 2001년에 우리가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의 모델로다가 개혁국민정의당은 주권당원 중심의 모델이 생겼지만 저랑 문성근과 유시민과 몇 사람들이 이건 우리 쪽에 비화했는 얘기인데 정정당당이라는 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이버 코리아로다가 해서 사이버성에 다 당이 있는 거예요. 당이 전국에 당이 있고 전국에 다 청소년 이외에 국민 국회 각 연령별로다가 대표하는 그걸 다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각자 활동해서 각자 의견 올리고 장관도 뽑고 모두 뽑고 가상국회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한테는 정치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 정당원은 되기 싫어. 그렇지만 내 의견은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권역 투표권을 주고, 이를테면은 고향 뭐 울산 동구 이렇게 하나 뽑을 거 아니라 그냥 고향 파주 이 권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원들이 한꺼번에 자기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일산 동구에 살지만은 파주 쪽에 있는 사람도 같은 권역이니까 그렇게 묶어서 투표하는 행위도 있고, 그리고 투표에 가중치를 두고 돈을 내고 직접 당원으로서 헌신하면서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직접 헌신하도 인터넷에 SM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당은 안 해. 정치는 해. 나 가입한 적 없어.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 자랑이야, 그거. 난 당원 아니야. 난 어디도 당원인 적이 없어. 근데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행위는 노상하거든, 술 먹으면서. 그게 실제적인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의사를 그렇게 결집해서 포괄해내면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벤치라고 해서 자기대로 마음대로 조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최고, 문성근이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 오늘. 이거 안 된대, 이거. 최고위원회 이 시스템. 전원 합의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해. 한 명이 번대로 하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사라진 다음에 권력을 서로 균점해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까지 서로 다 나눠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정당의 시스템인데, 이를테면 그 집단 최고위원회. 이거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날고기는 이해찬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표야. n분의 1이야. 그냥 그 카메라 잘 보이는 가운데만 앉을 뿐이야. 그 순서대로. 투표 순서대로 앉을 뿐이야. 그것도 연구해야 할 과제고 많습니다. 그럼 이건 정치권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쟤네들한테 맡겨놔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성근이가 그렇게 발벗고 나서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꼬셔내고 설득을 해낸 거죠. 근데 그런 문성근이가 더 늘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 낙검수로 대칭되는 이 적극적인 이런 의사표출을 하고 항의하는 세력들이 더 세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진을 지켜줄게. 주진을 건드리지 마라. 재밌어요. 재밌게 하는 거. 재밌게 정치의식을 표현하는 것들의 진화적인 발전이라고 봐요. 주진이 좀 건드리면 어떤데. 주진은 좀. 지금까지 지난 8월 23일
벙커원에서 있었던 영화배우 명계남 씨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